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시는요, 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의 시입니다. 이 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의 시는요, 2019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출제된 문제고요. 43, 45번 제일 마지막 지문에 가의 제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문태준의 극빈이라는 시가 같이 실렸는데요. 이 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의 시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구 하면은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또 이 시가 곽재구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특히 이 사평역에서의 시는 이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서민들에 대한 어떤 애잔한 연민을 담은 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평역에서의 시상의 어떤 감정, 화자의 감정을 기억을 해서 구두 한 켤레의 시도 그런 느낌으로 읽어본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곽재구 시인의 구두 한 켤레의 시는요, 1981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의 시는 또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곽재구 시인은 지금 순천대학교 교수이자 또 광주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1980년에는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현대사 시간에 배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죄 없는 학생들, 시민들이 무차별 군인들에게 학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구두 한 켤레 시는 곽재구 시인이 그 당시 시대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자책감, 그리움도 투영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제목을 볼게요. 구두 한 켤레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주목해야 되는 속성은 바로 이 구두고요. 이 화자가 이 구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왜 구두 한 켤레의 시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가 곽재구 시인이라고 생각하면 시를 쓰는 건 나 자신이잖아. 근데 왜 구두가 시를 쓴다고 생각했을까? 구두의 시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의미는 구두가 뭔가 나에게 전해주는 울림이나 의미가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문을 한번 읽고 저와 함께 본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차례라는 거는 우리가 조상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는 어디를 가야 돼요? 고향에 간 거죠. 아, 그럼 화자가 고향에 갔구나. 그 다음에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이란 건 이 구두는 내가 신은 구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두의 밑바닥에 보니까 고향에 저문 강물 소리가 어떻게 있어? 묻어 있는 거야. 내가 고향을 갔다 왔는데 구두를 보니까 고향 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두란 지금 어떤 의미냐면 고향과 나의 현재 공간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이 구두를 보고 고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구두를 보면서 내가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고향에 저문 강물 소리를 생각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문학에서는 성찰이라고 하죠. 뭔가 돌이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성찰의 매개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온 건데 내 구두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구두의 밑바닥에는 굉장한 표현이 있는데요.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강물 소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청각이죠. 근데 이 청각의 심상이 어떻게 있어? 묻어 있는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각의 시각화를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문학에서 이렇게 감각이 전이되는 것을 보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활용됐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여기서 또 전문 강물 소리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면요. 강물 소리가 그냥 밝고 해맑고 기쁠 수도 있지만 전문 강물 소리란 건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죠. 저는 고향을 지금 차례를 지내서 갔다가 돌아왔지만 사실 고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라든가 성찰을 하지 못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내 구두를 보고 내 고향에 대해서 쓸쓸한 마음으로 성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보리 파랗게 꽂힌 각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쑥골 상여집 흰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고향을 지나왔던 풍경을 회상하는 거예요. 겨울보리, 계절적 배경 나왔다. 겨울보리가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이거 시각적 심상이죠. 이 강둑은 어디예요? 고향을 얘기합니다. 그 강둑에 이제 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 거야. 그것만 몇 발자국 자기 밟고 왔다. 이 상황. 그 다음에 쑥골 상여집 흰눈 속을 넘을 때도 여기서 쑥골은 동네 이름이고요. 이 상여집은요. 상여랑 그 관련 도구를 넣어놓는 어떤 초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골에 있는 상례와 관련된 그런 물건이 모여있는 허름한 집을 얘기합니다. 시골에 있는 모습이죠.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이것도 역시 뭐 어떤 심상? 시각적 심상. 그래서 뭐 파랗다라든가 흰 눈 이런 부분은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골목 앞 보세점, 우리 브랜드가 아닌 뭐 옷가게를 보색가게라고 하죠. 거기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나는 강둑이라든가 여기 상엽집이라든가 보세점 이런 식으로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공간의 이동에는 누구와 항상 함께했다? 구두와 항상 함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두 소리에 고향의 전문 강물 소리가 묻어있는 거예요. 고향을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라고 했죠. 이 찰랑찰랑은 우리가 음성상징어로 배웁니다. 이제 모양을 나타내는 읍태어고요.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라는 모습으로 여기서는 생동감을 더하고 있어요. 이렇게 음성상징어는 율동감, 운율감을 주죠.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할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자, 여기서 내 귀는 얼었다는 건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화자는 막상 그 차례를 지낼 때 고향에 갔을 때는 그 고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 귀는 얼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또 언다는 거는 촉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와 계절적인 이미지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한 소절도 듣지 못할 강물 소리, 고양이 내는 슬픈 소리, 고양이 내는 쓸쓸한 소리를 나는 못 들었어. 그런데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라고 서리법으로 질문하고 있죠. 그 말은 나하고 구두가 어떻게 되는 상황?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자는 무심했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두는 지금 황혼, 뒤쪽에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새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쌀이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자, 구두는 지금 황혼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 인생도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내 인생은 황혼이다 라고 하면은 5, 60대 그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두가 굉장히 낡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꿈이 몇 번 수습됐다는 건 뒤쪽을 몇 번 간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법, 의인법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가을. 자, 이 시가 1981년에 쓰였다고 했죠. 지난 가을은 언제야? 1980년. 터진 가슴의 어둠새로. 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 사이는 뭐가 있다? 어둠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아픔, 슬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누군가 죽었어. 그게 어떤 사고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폭력이라든가. 근데 내 친구는 죽고요. 내 가족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다. 그럼 굉장히 그런 마음속의 부끄러움이라든가 쓸쓸함. 왜 나는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응? 왜 이것을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감정이 인간적으로 들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이 누군가에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바로 이 시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살아있죠. 근데 80년에 많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건 대조되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오늘을 사는 나는 부끄러운 뭘 가지고 있어? 촉수를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시구입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건, 여기 시 속에서는 이제 고향을 외면했던 그런 화자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요, 전남 광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곧 광주 민주화 운동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 굉장히 성찰하고 있어요. 그 촉수가 어떻게 움직인다? 쌀이꽃, 유채꽃 잎처럼 직유법으로 얘기하고 있죠. 꿈틀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끄러운 촉수가 꽃잎처럼 꿈틀대는 이런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자, 고향 텃밭에 가니까 굉장히 허름한 꽃과 그리고 어둠이 있어요.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자, 구두는 이것을 처음으로 봤지만 나는 이게 뭐야? 구면. 오랫동안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이제 떠올리고 있는 거죠.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꾸법으로 나와 구두의 상황을 뭐하고 있어? 대조시키고 있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나는 고향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고향에 봄이 오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어떤 것,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자, 여기가 이제 처음의 시상과 또 이제 한 번 더 돌아가는데요. 이 낡은 구두야말로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운 겨울 속을 흔들리며 떠나고 있어요. 여기서 흔들린다는 건 이 앞에서의 꿈틀댄다와 연결되는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시어가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출렁출렁이란 말은 아까 여기서 보면 출렁출렁이라는 시어는 좀 전에 이 찰랑찰랑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리지만 지금은 강물 소리가 어떻게 들려? 출렁출렁 들려. 그러면 아는 좀 가볍고 밝은 느낌, 어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에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 같은 심정은 화자의 감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덜그럭, 덜그럭, 출렁출렁 모두 다 이 의성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감정이 심화된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음성 상징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고향을 다녀온 다음에 내가 고향의 현실, 고향이 피폐해지고 쇠락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부끄러움 또는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고향이 쇠락했다는 건 산업화로 인해서 쇠락한 고향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대적인 현실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고 나서의 그런 아픔이 있는 곳. 사실 이 당시의 그런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곽재구 시인의 어떤 삶을 이해하고 이 시를 또 그 전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와 같은 시와 연결해서 이해해 본다면 곽재구 시인의 어떤 고향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다룬 시가 바로 구두 한클레의 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